지금까지 금융론까지 공부를 했죠. 투자론부터 시작해서 금융론까지가 개론에 있어서의 블랙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심각하게 좌절 모드로 경험을 안 하셨다면 대성공입니다. 그리고 꼭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 그 내용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돼요. 분명히 어렵지만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문제를 꼭 풀어보시면서 복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하나하나가 낱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MM으로 탁탁탁 치고 넘어가면서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부담 없이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돼요. 예전에 뭐 총론 공부하듯이 그랬더니 난 또 총론이 제일 어려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이쪽 봅니다.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론이래요. 첫 번째, 토지 이용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대요. 그럼 이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이 내용을 봐야 돼요. 여기를 보세요. 그대로.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어요. 그럼 토지를 구입해 놓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이 토지에서 수익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토지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이 토지에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요. 맞나요? 자본과 노동을 얘를 투입하겠죠. 투입합니다.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 집약도. 집약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느낌이 딱 꽂히는 게 토지에 단위 토지 면적당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의 양을 많이 투입할 때가 있겠죠? 그럴까요? 그럼 얘는 집약도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집약도가 높은 거죠. 얘를 무슨 이용이라고 하냐면 얘를 집약적 이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집약적인 이용을 했다. 그럼 이번엔 반대로 자본과 노동이 조금만 투입될 때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얘를 한자로 듬성듬성이 조방이래요. 그래서 얘를 조방적 이용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사서 토지를 이용할 텐데 그 토지 이용한다는 얘기는 결국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는 것이다. 그때 단위 토지 면적당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의 양을 뭐라고 한다?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고 하고 많이 투입되는 걸 무슨 이용? 집약적 이용. 그럼 집약적 이용이 됐다는 얘기는 층수가 많이 올라가는 걸까요? 맞죠? 그럼 조방적 이용을 한다는 얘기는 자본과 노동이 적게 투입되는 거예요? 적게 투입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토지를 이용할 때 자본과 노동을 투입할 때 아무리 적게 투입해도 얼마까지는 투입해야 된다가 있을까요? 네. 그럼 토지 이용에 하한선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본과 노동을 계속해서 때려박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때 뭘 봤었냐면 전에 지대이론에서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지대가 발생한다. 차이가 나니까 전마 입 튀어나오네. 차이 기억나세요? 차익지대설 할 때 리카르도가 비옥도가 높은 땅에다가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서 뭘 했었죠? 밀 농사를 지었었죠. 근데 단위 토지 면적당 자본과 노동을 아무리 많이 생산비를 더 많이 때려 박아도 생산되는 양이 계속해서 증가되지는 않더라. 그래서 토지에서 수확되는 양은 점점 증가한다, 점점 감소하다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을 때가 온다? 점점 증가되는 폭 자체가 줄다가 더 이상 감소되지 않을 때가 온다? 증가되지 않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토지 수확 체증의 법칙이었어요? 체감의 법칙이었어요? 체감의 법칙이었죠.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을 아무리 높게 투입해도 멈춰 서야 될 때가 있더라?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토지용의 상한선, 얘가 토지용의 하한선, 얘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이제 조방의 한계점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집약의 한계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분명히 수입과 비용이 같아지는 점인데 이 수입이 한계 수입이냐 총 수입이냐 이거 가지고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려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잘 보세요. 총 수입이 있습니다. 토지를 이용했어요. 그때 발생한 총 수입이 있어. 그때 들어간 총 비용이 있어요. 이때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커요. 만약에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이익이죠. 이익이에요.
그럼 총수익과 총비용 중에 총비용이 더 크답니다.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는 손실과 이익이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손익분기점이라고 부르죠. 무슨 점? 손익분기점. 그럼 결론적으로 얼마나 쉬운 얘기냐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이용할 때 적어도 손해를 면할 수 있는 점까지는 아무리 조방적으로 이용해도 투입해야 된다. 자본과 노동을. 그게 조방의 한계점. 무슨 점? 손익분기점. 뭐와 뭐가 같아지는 점? 그렇게 대답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점이 아니라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인 거예요. 됐죠?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집약적 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쪽만 그냥 보세요. 이거는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마는 거예요. 영이 있고 이제 생산량이 있습니다. 이윤이 있대. 기업이 생산을 하면 이윤이 발생하겠죠, 여러분? 이윤이 발생할 거예요. 그때 이윤이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가장 고점을 때릴 때가 있고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점에서 내용을 따져볼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볼 거예요. 1번 지점을 볼게요. 그럼 1번 지점에서는 생산량을 추가로 한 단위를 늘림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이 있대요. 단위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이 있대. 그럼 제가 추가로 발생한다 그랬을 때 뭘 붙인다고 그랬죠? 마지널. 이렇게 얘기하니까 들어봤던 기억이 하나도 없죠? 언제 공부했었냐면 우리가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교통비용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전체 교통비용은 증가하죠. 근데 도심에서 10km를 빠져나갔을 때 그때는 도심엔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교통비용의 증가가 크죠. 추가로 발생한 교통비용의 증가가. 근데 외곽에서는 교통이 원활하니까 똑같은 10km를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데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용은 점점 준다. 그게 무슨 교통비용이었어요? 한계 교통비용이었잖아. 그런 표정을 지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거입지론에서 어디 살아라 누가 정해준다? 교주가 정해준다. 교주는 어디에서 힘이 세다? 교외에서 힘이 세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때 교와 주가 같아지는 점이 교통비용과 주거비용인데 그냥 교통비용, 주거비용이 아니라 한계 교통비용과 한계 주거비용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단위당이 나오거나 추가로가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뭘 붙인다고 했죠? 한계. 그럼 단위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기업이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이 있을 거예요. 얘를 무슨 수입이라고 한다고요? 한계 수입이야. 그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얘가 뭘까요? 한계 비용이에요. 그럼 1번 지점에서는 단위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추가로 생산함에 따라 이윤이 커지고 있나요? 1지점은? 1지점은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더 큰 거예요, 지금 1지점에서는? 한계 수입이 더 큰 거죠. 되셔야 돼요. 그럼 이제 2지점에서는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이윤이 줄고 있나요? 이윤이 줄고 있죠. 그 말은 뭐가 더 큰 거예요? 자, 2지점에서는 뭐가 더 큰 거죠? 한계 비용이 더 큰 거예요.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크니까 이윤 자체가 줄고 있겠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 3지점에서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있죠. 이 둘이 다르면 어느 한쪽이 크거나 작으면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이 클 때는 올라가고 있죠, 지금.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크면 내려가고 있죠. 근데 정점에서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잖아. 그럼 같을까요? 뭐와 뭐가 같아?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겠죠. 그럼 얘가 이윤이 가장 커요? 얘가 무슨 지점이야? 이윤 극대화 지점? 네. 그러면 투입을 할 때, 자본과 노동을 투입할 때 여기서 멈춰서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더 투입해야 되겠어? 더 투입하면 이윤은 이윤이 돼, 이윤이 증가되는 폭 자체가 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점? 조방의 한계점, 집약의 한계점. 아니, 조방의 한계점 이미 했잖아. 그러니까 집약의 한계점이겠죠. 네.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윤 극대화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질문.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이 부분 문제 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안 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뻑하면 뭘 헷갈릴지 알고 있겠죠?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점인데 둘 다. 하나는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아지는 점이고 하나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인 거예요. 그게 조방의 한계점, 집약의 한계점 달라. 이름도 달라. 그러니까 얘를 엇갈려서 문제 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얘를 외울 수 있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래서 임진왜란 때 왜구가 쐈던 재수없는 총의 이름이 뭐예요? 조총이잖아. 조총은 이빨에 물고 쏴요? 손에 들고 쏴? 이빨에 물고 쏴? 손에. 그래서 조총은 손에 들고 쏴요? 그럼 이 조합이 아니면 틀린 거겠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윤 극대화점 바로 직전에는 올라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산을 올라가서 정점 때리고 내려가는 걸 그리면 돼. 지금 이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럼 정점 바로 직전에는 올라가고 있죠. 그럼 뭐가 더 큰 거예요? 한계 수입이 더 큰 거지. 그러면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 이윤 극대화점을 지나치면 기업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O예요, X야? X지. 정점을 찍고 내려가도 아직 산이지, 산. 위지. 밑바닥을 치고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이윤이 주는 거지 손실이 발생한 건 아니지. 주의를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이쪽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사서 토지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뭘 투입한다는 얘기야? 자본과 노동을 투입한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때 아무리 조금 투입해도 얼마 이상을 투입해야 돼.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얼마까지만 투입해야 돼.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한다는 얘기죠. 이게 조방의 한계점과 집약의 한계점인 거야. 그때 외울 때 조총은 손에 들고 쏜다 이러면 끝나요. 그럼 이제 부동산, 토지 이용을 할 때 아무 용도로나 이용할까요?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할까?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할까요? 그럼 어떤 이용이 최고 유효한 이용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복합개념? 그것도 몰라. 법경기. 사태가 심각하지만 심각하지 않은 걸로 보고.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에서 최고 유효한 이용인지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간단한 내용이냐면 그냥 듣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할 거야, 이제. 건물을 하나 짓기로 했어요. 이 토지 위에. 20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면 최고 수익이 발생한대요. 그러면 첫 번째, 이 토지 위에 2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까요?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공법상 규제를 받죠. 네? 그럼 이 토지가 2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고 유효한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이용이어야 된다, 불법적 이용? 법률적 개념에서 합법적 이용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될까요? 불합리한? 합리적? 그러니까 얘가 도심의 한복판의 토지인데 이 사람이 가진 건 돈밖에 없어. 그래서 이 토지에다가 작물 몇 개 이렇게 심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 거 아니야. 사회적으로. 그래서 합법적, 합리적 이용이고, 이렇게 이용하면 최고의 수익이 발생한대요. 경제적으로. 됐죠? 그리고 2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봤더니 이 지역이 집안이 물러서 도저히 2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럼 20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건 최고 유효한 이용이 될 수 없겠죠. 왜? 기술적으로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럼 결국은 바꿔 얘기해보면 최고 유효한 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경기 측면에서 판단하는데 저만 보고 여기 보지 말고 여기 이쪽 보고 이쪽 손을 보고 손 법률적 측면에서 합법적 불법적? 합법적이고 경제적 측면에 최고 수익 최저 수익 최고 수익 기술적 측면에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이용이다? 최유효용. 됐나요? 그리고 그렇게 이용했을 때 최고 수익이 발생하더라는 게 과거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돼야 최고 최선의 이용인 거야. 최유효용.
그런데 과거의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자신의 최선을 다한 거잖아. 최고는 아니겠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개념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네요. 그럼 이제 정리입니다. 볼게요. 여기 보세요. 토지용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대요. 집약의 한계점과 조방의 한계점 있습니다. 집약의 한계점은 무슨 수입과 무슨 수입? 총수입? 여기 적혀 있는데도 총수입? 실수였겠지. 안 들은 걸로 하고. 그럼 집약의 한계점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 얘가 이윤이 가장 높은 지점? 산 정상. 이윤 극대화점이 되더라. 그럼 조방의 한계점은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으로 얘가 손익분기점이다. 예. 근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고 말아버리자? 조총은 손에 들고 쏜다? 그러면 세 번째 토지 이용은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하는 건가요? 무슨 이용을 하는 건가요? 최유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MM으로 어떻게 기억한다? 조총은 손에 들고 쏜다. 조총이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됐죠? 그 다음 이제 2번에 입지잉여라는 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입지잉여는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쪽을 잘 보세요. 항상 부동산학에서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의 정의는 용어 속에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담 없이 듣는 거예요. 부담 없이. 그랬더니 집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여기서 뭐만 건졌냐면 MM만 건진 거야. 조총은 손에 들고 쏜다. 되세요? 그럼 잠깐만 이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맞나 보세요. 아직 공부를 안 했어. 아직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입지잉여는 토지 이용자가 집약의 한계점 초과해서 토지 이용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OX. 자, 다시 질문.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토지 이용은 뭐와 뭐 사이에서 한다며?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한다고 그랬죠. 예?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주저리주저리 뭐라고 하면서 무엇은 집약의 한계점을 초과해서 자본과 노동을 투입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O야 X야. X 이렇게 이용 안 한다고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입지잉여라는 건 뭐 이상으로 투입했을 때 발생하겠네? 하한선 이상으로 투입해야 발생하겠지. 상한선 이상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이용하는 거니까. 됐죠? 됐다고 제발 해줘. 네, 저라도 좀 마음 편하자 정말. 입지잉여는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어. 그리고 대학원까지 있어. 그럼 얘는 학교 종합 선물 세트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쫙 다 있는 곳이 경희대학교가 굉장히 유명해. 그래서 경희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대학원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경희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경희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경희 이내 성골이야. 품계로 따지면. 그리고 유치원을 거길 안 나왔어. 그러면 진골이야. 그것도 국사를 알아야 이걸 알아듣지.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젊은 사람들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여기에 정문이 있어. 여기서. 문이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문이 있어. 그 문을 나갔을 때 여기 쪽에 대로가 쫙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 A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것 같은 느낌 드세요? 안 드세요? 들죠? 그런데 얘 한 500m 떨어진 곳에, 아니 500m까지 또 떨어지지 않아도 돼. 300m 떨어진 곳에 또 햄버거 가게가 있어. 동일업종이 아니다? 동일업종이죠. 그리고 매장 면적 똑같아. 브랜드도 똑같아. 심지어 종업원도 쌍둥이야. 알바생이 쌍둥이야. 왜냐면 그것도 중요하거든. 그리고 트는 음악도 똑같고 맛도 똑같아. 그런데 한 달에 매출액이 얘는 5억. 얘는 1억이래요. 이럴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그러면 지금 A 햄버거 가게에서 장사가 더 잘 됐던 이유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고 입지 조건이 더 양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입지가 주는 잉여거네? 이게 입지잉여라고.
그럼 입지잉여의 개념을 따져보려면 얘가 설렁탕 가게면 될까요? 안 돼. 같아야지. 되셨죠? 그럼 만약 얘가 설렁탕 가게야. 그럼 그렇게 따졌을 때 입지잉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젊은 애들이 오늘 햄버거를 먹자 그러면 햄버거 가게를 가겠지만 설렁탕 가게가 있어. 이때 초등학생이 딱 나오더니 지 짝꿍한테 얘기하는 거야. 오늘 날씨도 꾸물꾸물한데 설렁탕 한 그릇 어때? 진하게.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내 아들은 그래 그러면 안 되고. 없잖아. 예? 그러니까 산업 종류를 달리 적용하면 입지잉여의 크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 입지잉여의 크기는 동일 산업 내에서만 판단해야 된다. 다른 건 다 동일해야 된다. 집약도도 똑같아야 된다. 그럼 얘는 지금 명당이네. 명당이라고 시험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100% 입지라고 해요. 무슨 입지? 100% 입지. 좋은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다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고 싶지 않아? 다 들어가고 싶어. 우리의 꿈이야, 꿈. 그럼 경쟁이 치열해요? 집가 지불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 이 자리를 얻을 수 있어? 집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뽕을 뽑기 위해 자본과 노동을 또 투입해? 그럼 얘는 또 집가가 올라가? 그럴까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럼 100% 입지에 못 들어선 사람은 A 드릅구치사에서 멀리 떨어질까요? 그게 아니라 최대한 가까이 있으려고 하겠지. 그래서 90% 입지, 80% 입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되겠죠? 그러다가 0을 찍고 얘가 들어섬에 따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발생이 된대. 그럼 결국은 입지잉여가 마이너스로 발생하는 곳은 입지 조건이 불량하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입지잉여가 얘는 어찌됐건 플러스야. 됐어요? 그럼 들어설 사람은 아무리 못해도 어디까지는 들어서야 될까? 입지를 할 때 어디까지는 들어서야 되겠까? 0이 되는 곳까지는 들어서야 되겠죠. 네. 이게 입지의 한계죠. 그래서 무슨 입지라고 한다? 한계 입지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무슨 잉여? 입지잉여에 대한 설명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자, 몸 좀 풀어보세요. 몸 좀 풀어봐. 빨리. 뒤로. 기지개 피고. 입지잉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잉여가 없어. 여기서 잘못하면 잉여인간이 돼. 또 잉여인간도 또 뭔지 몰라서 또 못 알아듣고 그러면 개론 수업 전에 배경 지식을 설명해야 되죠. 스키마에 대해서. 자, 이제 입지잉여를 정리해 볼까요? 보세요. 입지잉여는 어디에서 판단한대요? 예, 동일한 산업에서 판단한답니다. 왜 동일 산업에서 판단해야 되는지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100% 입지는 명당인가요?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어? 근데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요? 그렇죠. 경쟁이 치열해서 집가 상승해서 돈 있는 사람만 들어가겠네. 그럼 돈을 많이 투입했으니까 뽕을 뽑기 위해 자본과 노동을 많이 투입해. 집약도가 더 상승하게 되죠. 그 다음 입지잉여가 0인 곳까지는 적어도 입지해야 된다. 이게 입지의 한계죠. 한계지야, 한계 입지야. 한계 입지죠. 됐죠? 그 다음 최유용, 얘를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도 한대요. 얘는 뭐라고 정의가 돼 있냐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 원래는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통상적인 이용이 가능한 사람에 의한 이용일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결국 통상적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네 글자로 줄이면 보통 사람이야. 무슨 사람? 보통 사람에 의한 이용이 이게 최유효 이용이에요. 왠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해? 전문가네, 전문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우리는 전문가인 사람도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자신의 토지를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고 유효한 이용의 판단 기준에 전문성은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아? 들어가지 않아요. 보통 사람에 의한 이용이니까. 법경기 측면에서 판단합니다.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자신의 최선을 다했지만 최고는 아니죠. 맞아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도시 스포로를 볼 거예요. 지금 제가 미친 듯이 진도를 뽑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고 이게 전부야. 여기서 문제 나오면 그냥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부담 없이 들으면 돼. 부담 없이 자면 안 돼요. 이제 도시 스포롤이 있대. 도시 스포롤은 뭐냐면
도시가 여기 그대로 보세요. 도심이 있어. 도시의 중심은 도심인가요? 도심이 있어. 그때 이 도심에서 이제 외곽으로 사람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도심은 집가가 높아요. 땅값이 비싸요. 임대료가 높아요. 그러니까 도심에 직장을 두고 주택은 외곽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얘가 이따가 공부할 직장을 안에다 두고 바깥으로 빠져나간 주택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직장과 주거가 지금 분리됐나요? 얘가 직주 분리예요? 주거 분리예요? 아니 지금 무슨 분리야? 직주 분리잖아요. 직주 분리는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는 거네요. 됐죠? 아예 이 부분을 설명하고 그 다음 내용을 들어가 볼 거예요. 여기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죠? 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직주 분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로 도심 집가가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수익성 부동산인 주택을 도심에 두는 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주택이 외곽으로 빠져나간다. 지금 그 얘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교통의 발달로 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도 출퇴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주택이 외곽으로 빠져나갔죠. 또 하나, 도심은 환경이 점점 개선되어 악화됐어? 악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쾌적성을 추구하고자 주택이 외곽으로 빠져나간 거지. 또 하나, 도심의 주택의 상황들이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서 불량화가 촉진되니까 이 지역을 재개발해. 그럼 주택이 밀려진 상태에서 그 기간 동안 외곽으로 빠져나가 살아야 되죠? 네. 그 다음 도심에 과밀되는 걸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공법상의 규제 등이 있어. 그래서 외곽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직주분리의 결과물이에요? 원인이에요? 지금 그 이유 때문에 빠져나갔다고 설명했잖아. 그럼 직주분리의 원인이죠. 그럼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도심에 직장을 두고 외곽에 집을 두게 됐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낮에는 인구가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나요? 낮에는 학교 직장이 있는, 그리고 밤만 되면 다시 외곽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밤에는 도심 한복판이 텅 비죠. 네. 그럼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올까요? 타이어야? 타이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도넛 현상이죠? 그럼 도심 한가운데는 텅 비었잖아. 그래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외곽은 잠만 자는 도시가 형성된 거죠? 베드타운? 실제로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나오잖아. 저도 잠만 자고 나와. 분위기가 왜 이래요? 그래서 침상도시와 베드타운이 형성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직주분리의 결과물이야, 원인이야?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도심으로 인구가 낮에는 쿵, 밤에는 외곽으로 쾅, 쿵, 쾅, 쿵, 쾅. 심장이 고동치는 것처럼 도심이 고동쳐요. 얘를 도심 고동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됐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직주분리가 됐네요. 근데 이게 진행이 되면 외곽의 집가가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아요? 첫 번째, 외곽의 집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외곽으로 빠져나와 사는 가장 중요한 메리트가 사라져버렸네요. 외곽이 싸서 외곽으로 주택을 빠져나왔는데 외곽의 집가가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들지 않아요? 들어요. 근데 도심은 아직까지 집가 수익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근데 외곽의 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인 집가의 하락이 나타난 거죠. 격차가 줄었잖아. 그러니까 나 다시 돌아가 살래? 맞아요. 그럼 직주가 접근돼? 이게 직주 접근이죠. 됐나요? 그 다음 직주분리가 과도해지면 외곽의 통근자 주거지대가 많아져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발생하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원래는 한 1시간, 1시간 반이면 오고 갔던 걸 이제는 길이 막혀서 3시간, 4시간씩 걸리면
사람들이 지쳐요, 지치지 않아? 지치니까. 나 다시 돌아가 살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도심 한복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계속 기울이죠. 그래서 청계천 복원사업 등 했던 거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 사는 거고. 또 하나, 재개발 사업이 끝나서 주택이 지어지면 이제 다시 돌아가겠죠? 규제 등을 완화해서 도심을 다시 살릴 수도 있잖아. 그럼 도시가 다시 젊어져요, 젊어지지 않아? 젊어지죠. 그럼 이게 도시 하춘화야, 회춘화야? 도시가 젊어졌다고. 그럼 하춘화야, 회춘화야? 네, 도시 회춘화 현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도시가 회춘화됐다는 얘기는 상향여가가 발생한 걸까요? 하향여가가 발생한 걸까요? 질적 순위 향상되는 거야, 저하되는 거야? 향상됐으니까 회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고요. 그게 뭐다? 직주 접근의 원인들이었죠, 지금. 그런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여전히 집가 수준이 높아 낮아? 높죠. 그러니까 주택을 단층으로 지어서는 승부가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도심의 주택이 고층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직주 접근의 원인이에요, 결과물이야? 결과물. 이걸 기억하면 된다고요. 이게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도심, 특히 대도시의 외곽부에서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 봤는데 여기도 집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으로 또 빠져나가지 않아? 도시가 더 팽창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어. 그럼 무질서하게 도시가 팽창될 수 있겠네요. 불규칙적으로 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 외곽부에서, 특히 주거도시의 외곽부에서 도시가 무질서하게 무계획적으로 불규칙적으로 팽창되는 것, 얘를 뭐라고 한다?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질문.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나쁜 것? 나쁜 놈이에요. 그럼 얘는 질서 있는 거야, 무질서한 거야? 무질서한 거죠. 그럼 이때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지면 최고 유효한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집가 수준이 표준치 이상이 되겠어, 이하가 되겠어? 이하가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 얘는 나쁜 거죠. 그럼 얘를 막아야 돼요? 그냥 눈 뜨고 봐야 돼? 눈 감고 봐야 돼? 막아야 되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버리거나 시가 조정 구역으로 묶어버리거나 이런 조치 등을 취하는 거죠. 됐나요? 이게 바로 도시 스프롤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니까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도시 스프롤은 주거도시에서만 발생한다 그러면 100% 걸려든다고요. 도시는 상업도시도 있나요? 공업도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도시, 상업도시, 공업도시 모두 다 발생하는 게 도시 스프롤이죠. 그럼 외곽부에서만 발생해요? 도심 한복판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도심 한복판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 봤던 도심의 집가가 지나치게 높으니까 위로 지나치게 높이 올리는 입체 스프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됐죠? 그리고 이때 이렇게 팽창했고 상당한 공지를 둬. 그리고 또 팽창돼. 공지를 둬. 그리고 또 팽창돼. 이렇게 도시 스프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는 건가요? 아, 그렇잖아. 그래서 폴짝폴짝 뛰는 게 땅을 박차고 나는 거야. 날 비자에 땅지자, 비지적 현상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만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도시 스프롤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질서 있겠네, 무질서하겠네? 무질서한다. 도시의 팽창의 일종이긴 하다. 도시가 팽창되는 거예요? 도시화의 일종인 거지. 1번, 도시의 불규칙적 무질서한 확대예요. 두 번째, 최고 유한용이 안 되니까 집가 수준이 낮겠지. 네, 주상공 모두에 적용된다. 대도시 외곽에 일반적으로. 근데 도심 한복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걔가 입체 스프롤. 그런 내용들. 개구리 띵뛰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폴짝폴짝. 비지적 현상. 중간중간에 상당한 공지를 두고 확대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됐나요? 됐죠? 그러면 잠깐만 얘부터 먼저 볼게요. 직주분리와 직주접근을 먼저 끝내버릴게요. 지금 다 했으니까 설명을. 직주분리와 직주접근의 내용을 이제 공부한 내용이 기억나나 볼게요. 첫 번째 직주분리입니다. 직주분리는 주거분리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여러분, 주거분리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거였죠. 언제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전 시간이요. 전에 공부하긴 했지. 여가현상 할 때 고저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고저 할아버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응? 적어놓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에선 비슷해져야 된다, 가치가. 그럼 높은 건 낮아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낮은 건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경계적의 고가주택은 옆에 있는 저가주택의 부의 외부효과로 다른 고가주택들보다 할인 거래된다. 그럼 경계지역의 저가주택은 옆에 있는 고가주택의 영향으로 정후 외부효과가 발생해서 다른 저가주택들보다 할증 거래된다. 이게 주거분리의 내용이었잖아요. 외부효과 때문에 발생했던. 다른 거죠, 지금. 이것도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직주분리의 원인은 기억, 도심의 집가 상승. 집가가 너무 높아서 외곽으로 빠져나갔어요. 도심의 환경 악화 때문에 쾌적성 추가하자 외곽으로 빠져나갔죠. 도심의 재개발 때문에 주택이 사라지니까 외곽으로 빠져나갔죠. 공적 규제가 강화돼서 외곽으로 빠져나갔죠. 규제가 없는 곳으로. 결정타. 교통이 발달돼서 외곽에 빠져나가도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 직주분리의 결과로 도심 한복판은 밤만 되면 텅 비어요. 네, 텅 비어요. 이게 공동, 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심 공동화 현상. 도넛, 아까 도넛. 니은, 외곽의 침상 도시, 잠만 자는 도시가 형성됐다. 베드타운이 형성됐죠. 도심 고동 현상. 아까 인구가 낮에는 도심으로 쿵, 밤에는 외곽으로 쾅. 따라해보세요. 쿵, 쾅, 쿵, 쾅. 뭔지 알고 따라한 거 맞죠? 그래서 얘가 도심 고동 현상인 거야. 교통체증 발생하죠? 네. 외곽의 집가는 상승한다. 그래서 발생한 게 더 외곽으로 계획 세우지 않은 상태로 팽창되죠. 그게 뭐였다? 도시 스프롤. 지금 그 얘기였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 살게. 도심으로 다시 주택이 접근했다. 이게 직주 접근. 원인. 도심의 집가 하락. 중요한 것. 도심의 집가가 절대적으로 하락한 거예요? 상대적 하락이야? 상대적 하락. 어디가 올라가서? 외곽의 집가 상승에 따라 격차가 준 거죠. 이거 절대적 집가 하락 아니에요. 그 다음 도심의 환경 개선 이루어졌죠. 청계천 사업, 도심의 재개발 완료, 공적 규제 완화돼서 다시 돌아가죠. 교통 체증에 따라 다시 들어간 거예요. 시간 허비가 너무 크니까. 교통비용의 증가가 크니까. 그럼 이 직주 접근의 결과 들어가 봤더니 아직 도심의 집가는 높다. 그래서 주택을 단층으로 고층으로 도심 주택의 고층화가 이루어져요. 그럼 도심에 주상복합 건물로 고층 건물이 쫙 들어서면 그 지역에 통풍 채광에 문제가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높게 올리는 건 걔도 무질서한 거야. 그게 입체 스프롤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됐죠? 그런데 어찌됐건 직주 접근이 됐다는 얘기는 도심에 있는 주택들이 질적 수준이 향상돼서 향상되지 않아서 향상돼서 다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도심으로 들어온 거죠. 도시가 다시 젊어졌어. 하춘화야 회춘화야? 회춘화. 그래 얘는 상향여가의 일종이에요? 하향여가의 일종이야? 상향여가. 그 얘기인 거죠. 됐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빨리.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침입과 계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똑같아. 도심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분필가루가 이렇게 붙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러면 도심이 있어, 도심. 도심에 누가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죠. 고소득층이 살아, 저소득층이 살아. 고소득층이 살아요. 아주 대답을 정답만 얘기하는 아주 정답은 아닌데 오답이라고 얘기하기 애매한 정답을 계속 얘기를 하나요? 대답을. 노련해져가지고 아주. 그럼 도심에 이제 고소득층이 살고 있었는데 외곽이 있어요. 외곽이 있어. 이 외곽은 집가 수준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집가 수준이 낮아요. 집가 수준이 낮았어. 원래 개발될 가능성이 없었어. 개발될 가능성이 없었어. 그럼 고소득층의 관심의 대상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야. 그런데 이때 이 지역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개발 가능성이 생겼어.
얘가 생긴 거예요. 그럼 도심에 있는 고소득층이 외곽으로 누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 개발되면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집가 됐을 때 팔면 이익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은 집가 수준과 개발 가능성 때문에 들어간 거죠. 그럼 저소득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에요? 적들의 침입이야? 침입이잖아, 침입.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침입이잖아요. 그럼 저소득층은 원래 거주하던 주민인가요? 이 지역에 원래 거주하던 주민이잖아요. 원래 거주하던 주민. 원주민? 그럼 원주민은 처음에 저항을 해요, 안 해요? 이 원주민 인디언 아니에요? 저항을 한다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끝까지 저항해요? 아니면 동화가 돼? 동화가 되죠?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침입은 기본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침입, 이 침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아예 성격이 고소득층이 사는 지역으로 바뀌어져 버리면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침입의 결과물로 나오는 게 뭐였죠, 우리? 계승. 뒤집으면 승계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천이. 이걸 또 처음 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죠? 우리가 주거분리에서 봤었잖아. 네, 이 개념. 그래서 칠판. 하양여가가 최초 시작되는 게 뭐라고 얘기하고? 침입. 기본은 그래요. 지금은 하양여가를 설명한 건 아니에요. 두 번째, 하양여가가 완료되는 게 계승이야. 근데 침입으로만 끝날 수도 있었나요? 하나만 바뀌고 나머지는 살아남을 수도 있었잖아. 그 얘기. 그 다음 3번, 집가 상승을 수반하는 확대적 침입이 집약화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침입의 두 가지 종류를 설명드려 볼게요. 침입은 두 가지로 쪼개진답니다. 쪼개진대요. 확대적인 침입과 축소적 침입이 있대요. 그럼 얘는 1층짜리 건물을 샀어요. 1층짜리 건물을 샀어. 그리고 얘를 밀어. 5층짜리 건물을 올렸어. 확대됐어요? 축소됐어요? 확대됐어요. 집약도는 올라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올라간 거죠. 집약화된 거야? 조방화된 거야? 예, 집약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집가 수준은 전에보다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올라가요. 집가 상승이 수반되겠죠? 이게 바로 무슨 침입이에요? 확대적 침입이라고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침입을 하는 이유는 집가 상승을 통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요? 집가 하락을 위한 손실을 누리기 위해서요? 집가 상승을 누리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침입은 토지 이용이 뭐 되는? 집약화되는 무슨 침입이? 확대적 침입이 일반적이다? 그럼 조방적 침입은 뭐냐면, 잘 보세요. 축소적 침입은 5층짜리 건물이 있어. 예를 들어. 근데 얘를 밀고 1층짜리를 지었어요. 축소됐나요? 조방화된 거예요? 집약화된 거야? 조방화된 거죠. 그럼 집가가 상승해 하락해? 예, 집가가 하락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출제자가 정말 부부싸움하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어떤 문제를 낼 수 있냐면 이런 문제를 내요. 확대적 침입은 토지 이용이 조방화가 이루어져서 집가 상승을 수반한다. 틀렸죠? 확대가 되려면 자본과 노동이 더 투입돼야 돼요? 덜 투입돼야 돼? 더 많이 투입. 그게 무슨 화? 집약화였죠. 그러니까 아까의 내용들과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 맞죠?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입, 계승 이 내용 다 봤죠. 하품 너무 크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한계지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한계지가 우리 교재에 없는 게 아니라 부동산학 총론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종류별로 한계지가 있었어. 그 한계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진도 잘 나가니까 좋죠. 부담 없이 들으세요. 부담 없이. 이 부분에서 이제 질문하고 싶죠. 과연 몇 문제나 나오는지. 합쳐서 한 문제. 지금까지 한 내용들 다 합쳐서 한 문제.
예? 하나가 나오면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만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심이 있어요. 외곽이 있습니다. 이때 지가가 있겠죠. 지가는 토지 가격의 줄임말인가요? 네, 토지 가격의 줄임말입니다. 도심은 건물 지어서 이용할까요? 농사 지을까요? 건물 지을 거예요. 건물 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가 수준이 도심이 제일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겠죠. 제 그린 거예요. 그럼 얘들은 건물이 지어져 있겠죠.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는 뭐라고 했었죠? 대지? 대지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 썼는데 공법에 아주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나 봐요. 택지였잖아. 주상궁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고 한다? 택지. 택지죠? 택지야. 그럼 도심한 목판 택지죠? 외곽으로 건물이 쭉쭉쭉 지었어. 그러다 건물이 지어져 있는 마지막 땅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건물이 지어져 있는 마지막 땅. 그러면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가 바로 한계지예요. 뭐다? 한계지. 얘는 뭐의 한계지냐면 택지의 한계지야. 그 말은 이 한계지를 벗어나면 이제 농사 지어요. 아, 농사 짓고 나무 심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농지예요? 그런가요? 그럼 질문. 택지와 농지는 일반적으로 뭐가 더 가격이 높을까요? 택지가 높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거의 한 10배까지도 차이 날 수 있대요. 그러면 이때 지가가 계속 연결돼서 이렇게 떨어져 내려갈까요? 아니면 뚝 끊어져서 내려갈까요? 뚝 끊어져서 내려가겠죠. 왜 이런 지가 단절 현상이 나타났죠? 왜 이런 지가 단절 현상이 나타났어? 토지 이용이 택지 이용, 농지 이용으로 다르죠. 지가 수익이 격차가 발생한 거잖아. 이 내용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 택지의 한계지는 질문. 한계지는 손 한번 다 고급적으로 들어보세요. 빨리 조사 한번 해보세요. 빨리 끝내야 돼. 빨리 쉬어야지 이제. 손 내리고 몸 아주 건강해요. 지식 상태를 이제 점검해보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손 들어야 돼. 지금 손 안 들면 쉬는 시간에 못 나가게 문을 잠가버릴 거예요. 그러면 공포스럽죠. 한계지는 택지의 끝이다. 농지의 시작이다. 같은 말은 뭐가 같은 말이에요? 다르니까 문제를 냈지. 자, 여기 잘 봐야 돼. 택지는 뭐의 끝이라고 그랬어요? 건물이 지어져 있는 마지막 땅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게 농지야? 택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계지는 지금 뭐라고 적어놨어? 택지의 한계가 되는 땅이죠. 그러니까 한계지는 택지잖아. 예? 그럼 택지 가격을 참고해야 돼요? 참고해야 돼? 인근 농지 가격을 참고해야 돼? 택지니까 택지 가격을 참고해야지. 그러니까 한계지는 택지니까 인근 농지 가격과 격차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단절지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도심의 지가가 올라가면 택지 가격이 올라가면 얘도 연결해서 같이 올라가? 한계지 지가도 같이 연결돼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한계지는 택지의 한계지라는 걸 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게 농지야 택지야 이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제 과연 한계지는 고정 불변인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이 발달됐어. 그럼 농지였던 부분에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교통 발달 등에 따라 한계지가 연장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농지가 뭐로 바뀌면? 택지로 바뀌어지는 중에 토지. 얘 어디서 공부했죠? 총론에서 공부했었죠? 얘가 뭐예요? 택지 이행지죠?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 다 혼나야 돼. 아주 그냥. 토지의 이용은 건물 짓거나 농사 짓거나 나무 심거나 셋 중 하나인데 크게 바뀌는 중의 토지는 뭐고? 후보지고. 건물의 종류가 바뀌거나 농사 짓는데 농사의 종류가 바뀌거나 나무 심는데 나무의 종류가 그 안에서 바뀌고 있으면 걔는 무슨 지? 이행지. 그럼 지금 얘는 농지가 택지로 바뀌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택지 후보지로서의 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해? 택지 이행지?
택지 후보지지. 이거 택지 이행지로서의 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100%다 걸려든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계지 밖 농지는 다른 멀리 안으로 들어가 있는 농지 가격보다 똑같이 평가해야 될까요? 더 높게 평가할까? 더 높게 평가하죠. 택지 후보지로서의 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질문. 한계지는 도심 한복판을 중심으로 오른쪽만 있을까요? 왼쪽만 있을까요? 사방팔방 다 있을까요? 사방팔방 다 있겠죠? 그럼 한계지 상호 간에는 대체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성립되겠죠?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해지지 않아? 비슷해진다. 이게 한계지와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됐죠? 그 다음 다시 질문. 이쪽 그대로 보세요. 자가의 한계지와 차가의 한계지가 있대. 자가는 스스로 소유하는 집, 차가는 빌려 사는 집. 질문. 한계지는 어디가 더 멀까요? 차가 땡 자가. 기억하는 방법. 잘 생각해 보세요. 강남 한복판에 직장을 두고 있어. 집을 춘천에 자신의 소유하는 집을 두고 출퇴근하는 사람은 가끔 있어요? 없어요? 전 봤어. 그것도 꽤 많이 봤어. 있어. 그러니까 자가의 한계지는 멀어요? 멀어. 그런데 반대로 직장이 강남이야. 춘천에 새 들어 살면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사람 봤어요? 미친 사람이야. 만약에 있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더 멀어요? 자가의 한계지가 더 멀 수밖에 없다고. 네? 이해가 됐죠? 또 하나. 주거용과 상업용, 공업용 중에 뭐가 한계지가 더 멀까요? 자, 주택이 멀어. 상공이 멀어. 이제 대답하기 싫어. 한 번은 맞추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죠? 자, 잘 보세요. 상업용, 공업용 건물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빠져나가면 장사 드럽게 안 되고 생산성 드럽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멀리 빠져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주택은 외곽으로 멀리 빠져나가면 나쁜 점만 있어요?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쾌적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더 멀리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얘들이 나왔을 때 바로 맞출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MM이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그렇죠? 예, 이제 한계지에 대해서 볼게요. 자, 보죠. 여기 잘 보세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이에요. 가장 먼 권역의 땅. 이게 한계지. 택지예요. 한계지는 택지야. 택지의 끝이야, 농지의 시작이야. 택지 끝. 택지 가격 참고합니다. 교통 발달 등에 따라서 가변적이죠. 인근 농지 가격과 격차가 발생해서 지가 단절 현상 발생할 수 있죠. 한계지 연장 시 택지 후보지로서의 가능성 검토 필요하죠. 이거 이행지로 박혀 있으면 틀린 거지. 자가의 한계지가 더 멀죠. 자가보다. 주거용 한계지가 상공보다 더 멀죠. 맞아요. 외우는 방법. 예전에 바카스 선전할 때 젊은 사람이 이제 퇴근 시간에 버스를 탔어. 그런데 깨질 못한 거야. 종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술을 마시고, 술주는 아닌데 술을 마시고 내릴 곳에서 못 내리면 멀리 간다. 한번 기억해 놓으면 내리 박혀. 됐죠? 주거용이 더 멀어. 그 다음 자가용을 타면 멀리 가요. 자가가 더 멀어. 자가용을 타면 멀리 간다. 이렇게 기억하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자가용을 타면 멀리 간다. 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이용론에 대해서 쭉 설명을 다 한번 드려본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 설명했어요. 10분 쉬고 그 다음 내용, 개발론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10분 쉬세요.